예,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정에 서게 된 건데요. 이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여러 정치권 이슈들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번에 이제 말을 더 할 거냐 말 거냐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그대로 말을 없이 입장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증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김건희 씨가 무슨 말을 하냐 안 하냐보다 이제 그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씨가 뭐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지 청탁성 선물을 계속 받았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팀에서 지금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거, 그 외에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면서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 구속 필요성 사유를 설명한 자료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속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잘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떤 혐의의 중대성 면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씨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휴대폰을 이제 바꾼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는다든지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의도적인 어떤 정보 차단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폭넓게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하셨다고는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첫 번째 입장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대서특필이 또 됐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느꼈던 바가 영부인이 최초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좀 특히 여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했던 장면인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화두가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치에 비해서. 근데 그 이유가 오히려 좀 특검과 실갱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표현에 대해서만 많은 해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법령상으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물수수와 같은 혐의들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전략적인 해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문자 읽씹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 당시 문자에도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통상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으로 많은 논쟁과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아끼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발언 없이 그저 좀 입장하는 다만 좀 휘청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변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취재를 자중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그런 맥락과 아주 일맥상통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난번에 언급한 건 아니었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언급을 안 한 것도 뭐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난번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뭐 법적인 거를 다 떠나서 본인의 책임을 감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무언가 이제 절대적인 뭔가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좀 면피하는 듯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검찰총장인 남편을 뒀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의 남편을 뒀었기 때문에 어떤 묵인되고 넘어갔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가 본인의 책임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듯한 그런 의도적인 발언들은 지양됐어야 되는 게 맞다. 그냥 깔끔하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건희 씨가 어쨌든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속보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브리핑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게 관세 협상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첫 상견례 자리죠.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취임을 했으니까 거의 3달 가까이 돼서야 상견례가 성사가 된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방금 브리핑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날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떤 의제를 다룰지조차도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로 가름을 했거든요. 그냥 서면 메시지로도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들뜬 마음을 좀 반영한 그런 브리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그 만남이 또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청구서를 받아들게 되는 그런 사안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실 지금 관세 협상조차도 100%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25%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난달 기준 대미 수출이 14% 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이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제 관세 협상을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할 때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시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몇 주 안에 이제 정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국민들께 공개가 됐던 사안이고 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실에서는 했을 걸로 보이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야당 측에서도 어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약속을 받아낸 것은 다행이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교차했던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실에서 미국 측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호 간에 만나는 날짜가 정해지고 업무 오찬까지도 예정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라고나 하나 사실은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더 시작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직접 얼굴을 보고 대통령께서 직접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그리고 그 외에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는 저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제 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미국 측과 협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연히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실무적으로 이 공식적인 회담 전에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내용의 수위라든지 아니면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업무 오찬과 만남의 날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포괄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래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 의제와 어쨌든 관련한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이 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과 비롯해서요, 앞서 타결됐던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좀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이 말을 했는데 그 외에도 어쨌든 국방비라든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의제로 지금 올라가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화두들이 많죠. 사실 지금은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임기 내에 어떤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자권이 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21조 원에 달하는 그런 전략 자산들을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좀 지나치게 관념적인, 이념적인 노선을 견지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미국 국무부발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 그 자체가 우리나라 안보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아직 휴전국가인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전쟁 위협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산업 측면에서도 뇌관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온풀법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상공의회소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뭐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라든가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앞서 대통령실이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도 질문에서 일본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의 기대감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만 했는데 어쨌든 방미 전에 방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나왔던 질문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관세 협상을 먼저 타결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전에 뭐 이시바 총리의 만남도 그렇고요. 좀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 일본 측과의 협상 내용을 뭐 참고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강경하고 또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을 처음에 협상의 조건으로 걸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일본과의 외교 일정이 따로 정해질지 안 정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분위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미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잡아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심 있어하는 뭐 조선업이라던가 반도체, 제조업 관련한 산업 협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어디까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투자 액수의 내용 혹은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번 발표를 보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모들은 나왔습니다. 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를 쓰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했던 부분이 결국 산업 협력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들을 받아오는 것이었고 아마 이번 내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비핵화 이슈라든지 아니면 안보와 관련한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 협력이라는 우호적인 기조 하에서 그래도 부드럽게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뭐 소식들은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김건희 씨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계속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구속이 될지 아닐지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날인데 사실은 김건희 씨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오늘 출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특검팀이 800쪽이 넘는 분량의 그런 뭐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청구서를 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 3가지 혐의를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뭐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시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현재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까지 합치면 무제한적인 확장이 가능한 산발적인 이슈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집중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5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도이치모터스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잘잘못을 떠나서 5년이나 그것도 주범이 아닌 종범 또는 공범 사건을 수사했던 전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수사 속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 지난 정권 모두 다 섣부르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건인데 이것에만 집중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법원이 봤을 때도 그 적절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의 속성이 강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또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 사이에서 영장 발부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가 저는 대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 다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봤던 건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어떤 주가 조작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녹취록들이 대거 확보가 됐다라는 점이 그 특징인 것이고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확보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만큼 거의 뭐 출범한 지 50일도 안 돼서 그런 증거물들을 다 찾아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다, 주가 조작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번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특검이 이제 확보한 녹취록에는 구체적인 어떤 수익 배분율까지 나오면서 뭐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그 금액을 인출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주가 조작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 공천 개입 의혹, 뭐 여론조사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물증과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혹은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확보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특정 종교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고 뭐 청탁성의 어떤 뭐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조차도 사실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른바 이제 나토 목걸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목걸이가 굉장히 고가의 것인데 이제 모조품을 산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이제 특검팀에 가서 진술을 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조품을 하려면 그 제품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었던 시점이어야 되는데 이게 김건희 씨가 모조품을 구매했다라고 얘기하는 시기는 2010년이지만 그 제품이 세상에 나온 것은 그 모델이 세상에 나온 것은 2015년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뭐 이번엔 이렇게 출석을 하고 했지만 뭐 이번을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고 나서 휴대전화를 바꿨다든지 김건희 씨를 보좌했다라고 알려지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조차도 이 수사 전후로 해서 핸드폰을 다 초기화시켰다 이런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강조가 될 것이고 대두가 될 거다. 그런 면에서 이 김건희 씨가 수사에 원활히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뭐 병원 입원을 핑계로 도주할 가능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유라던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들이 이미 지금 상황에서도 높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현명한 판단을 법원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심사를 마친 뒤에 당초에 이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는데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이제 특검팀이 구금과 유치 장소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좀 수감돼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요청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예.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법원에도 또 이제 그 특검마다 관할 법원들이 또 있거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법원마다 또 구치소 관할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부를 모두 다 구치소에 수감을 시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기도 하고 특히나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구치소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김건희 특검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동진압에 동원되는 기동대까지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실갱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도 부부 모두를 수감을 시키고 이렇게 언론 브리핑의 중심에 서는 것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검도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아마 윤 전 대통령과의 혹여라도 뭐 동선이라든지 공간이 겹치는 일을 막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가능성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말맞추기라든지 여러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특검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분리를 시키는 거는 뭐 특검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서 이제 뭐 구속영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부부가 그렇게 동시에 뭐 구속이 되는 일은 잘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어쨌든 혐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두 사람 다 보였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뭐 부부라고 해서 한쪽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 사실 내란 재판이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불출석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모두 다 윤 전 대통령을 최고 수준의 어떤 지휘자로서 지금 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감된 상황에서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체포영장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복합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출석했다라고 해서 성실하지 않게 임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황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치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인권 규정을 엄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방문 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대안적인 방식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기동대까지 동원하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법령을 넘어서 정치적으로까지 비화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론이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더욱 이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식만 채택을 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회유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 전 대통령도 다만 정치적으로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입장도 있습니다. 최고위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일단은 뭐 특검이 좀 무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무리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속옷바람으로 저항을 했다 이런 모습도 전직 어쨌든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법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해방을 놓고 어떻게든지 간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하나는 계속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비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서 재판을 사실상 공전시키는 일도 몇 주간 반복을 했고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이제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래놓고 구속적 부심에는 또 일찍 가서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이제 본인의 석방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이제 본인의 인권을 핑계로 대면서 명분 삼아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경고했듯이 이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더 이상 어떤 시간 끌기라든지 회방 놓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멈추고 제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제대로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각 김건희 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면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굉장히 여러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 첫 번째 사면 결과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면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피해자였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과거의 검찰의 고압적인 수사 행태 때문에 그걸 조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판단은 법원이 했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을 향해서 더 가열차게 수사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윤미향 씨와 조국 전 장관 모두 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판결된 사안이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형기를 30%도 못 채운 상황에서 지금 사면 복권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한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권도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때까지 취임 직후 특별 사면권을 정치인들에게 행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27명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특히나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도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제치하의 가장 큰 피해자들에 대해서 착복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인사를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3.1절의 이완용을 친일파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야 정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런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윤미향 씨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라고 국민들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끝내 사면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크나큰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당정에 취임하자마자 몰락의 길을 걷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특별사면과 관련한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품은 것은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이다 라면서 강하게 질타 중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뭐 대표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본인 당 출신의 전 정치인들을 그것도 횡령과 개인 비리 혐의로 굉장히 좀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요청을 하시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면이 됐습니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이 외에도 하영재 의원까지도 사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뭐 여러 비판을 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특정인에 대한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제3자 뇌물 수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 현직 의원 시절에 몇십억 원을 횡령했거나 아니면 거액의 뇌물 수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 공식적으로는 철회했다라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의 정치인들이 모두 사면이 된 것은 맞거든요. 물론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사면을 두고 뭐 아쉬운 목소리도 표현하실 수 있고 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겸허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이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까지도 사실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통합의 계기로 쓰이고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진영과 상관없이 어떤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어떤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은 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한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고요.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한 주도권, 즉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정부 여당이죠. 그 정부 여당 측에서 정무수석 차원에서 사무총장들에게 관련 명단들을 수합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먼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객체이기는 하나 그런 부적절한 명단을 제출했던 송원석 원내대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철회하겠다라고 했던 명단까지 모두 다 사면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적절한 인사들을 특별 사면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물타기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자백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씨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형기조차 못 채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 사면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이 국민의힘이 계속 그동안 냈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면 앞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혹시 뭐 어떤 얘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했으면 될 일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콕 집어 해명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해명도 이제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당 대표직을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을까, 또 내년에 있을 지선이라던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 사면을 누구보다 바라지 않았을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껄끄러운, 어떻게 보면 과거 정적을 스스로의 손으로 풀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얼마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습니까?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직접 재촉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 인사들을 만나면서 소위 이제 비명계들을 중심으로 좀 친문 그룹들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고자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망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율을 깎아 먹어가면서 청구서 처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당권을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요. 조국 혁신당에서 황운하 현재 대표 대행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표가 된 다음 바로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부산시장이 웬 말이냐, 서울시장 정도 나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께는 정말 부적절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수감이 되어 있던 곧 8달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정치 활동들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수감된 상황에서 출판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더욱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께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입장 듣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것을 두고 마치 민주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을 좀 이간질하려는 듯한 여러 해석과 뭐 논평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건강한 긴장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보궐선거 때 호남에서 이 조국 혁신당의 저력이 좀 보였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조금 어떤 호남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다시 당에 조국 혁신당에 복귀를 하고 그 뒤에 어떤 지방선거 출마나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나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건 또 이제 그 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파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의 운동장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계엄 12.3 계엄 이후에 사실은 이 불법 비상계엄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파면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우군이 되어줬던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혹은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챙길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그 과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혁 과제들에 있어서 힘을 합치면서 함께 진보 진영의 운동장을 넓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편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가 대통령실이 시민을 방패막이로 썼다면서 공익신고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민간인 동원 요청을 거부해서 국민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됐고, 또 배희철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겼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입장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부지법 사태가 있을 때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혹여라도 좀 연루가 될까, 좀 자발적으로 내부 고발을 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거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무언가를 부추겼다라고 하기에는 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세라고 하긴 그렇죠. 이런 좀 현장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사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발언들이 또 다른 관련자들의 변화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지금도 이제 특검만 나갔다 오면은 이제 다 진술이 바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뭐 예를 들면 경로, 뭐 최혜병 관련해서 들은 적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들었다라고 지금 다 진술도 바뀌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전화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난파선에서 탈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 휴대폰을 이미 제출하는 것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인의 휴대전화에 다 남아있는 증거들을 전부 다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목적이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한, 혹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어떤 면죄부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와는 별개로,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진실들이 다 폭로가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좀 사실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이게 막아지지 않으니 막아보겠다, 정당한 법 집행의 절차를 막아보겠다라는 속셈으로 이런 일들까지 벌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었고, 또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도 만약에 배후에 누군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굉장히 민주주의에 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14일 오전에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오더라도 수용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징계를 안 내린 거,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 나서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이제 소화기를 쓸 사람은 결제 서류를 올리고 써라,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수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스스로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렇게 전한길 씨가 이 전당대회, 그것도 첫 번째 합동 연설회 때 저렇게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동을 걸 수 있는 몇 번의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걸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한길 씨 입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 자리에 뭘로 들어갔냐? 언론인의 비표를 받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합동 연설회를 관리했던 그 시당에서 비표를 배부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전한길 씨를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자리를 어떻게 보면 깔아준 것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야무야 뭐 입당 문제도 정리를 못하고, 지금 뭐 그 뒤에 전한길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심지어 지금 선거에 나선 후보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같이 업혀가고 있는 이런 후보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번번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윤리위 징계도 뭐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징계 수위에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상식적으로 전한길 씨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힘 있는 뭐 목소리가 좀 많이 동력을 잃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이번 징계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당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죠. 심지어는 뭐 비록 성명이 달랐고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었다라고는 하나, 이미 입당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사안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무리를 빚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사건을 토대로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 사태조차도 적확한 인과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왜 전환기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느냐라고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최고위원 후보자가 전환기 씨를 선제적으로 도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책임이 또한 지도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행위들이 징계까지 그러니까 제명까지 갈 사안인가?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히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순리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계 논란에도 어쨌든 전할길 씨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부울경 합동 연설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에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근처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은 계속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들 간에도 이 부분을 놓고 입장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죠. 이제 안에서 난동을 못 부리게 하니 밖에서 난동을 부리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것까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전한길 씨에게 좀 단호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전한길 씨의 어떤 여러 가지 도발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뭐 면접을 보겠다 혹은 본인이 당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주인 행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말려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사실 고요 속의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전한길 씨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한길 씨의 어떤 행보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당대회보다는 오히려 전한길 씨와 가깝냐 아니냐 이것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내부에서조차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자충수를 두고 있는 후보들도 꽤 많은 상황이고 이런 고질적으로 좀 끊어내야 되는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계속해서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사실 현재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통성을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당원들의 가치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가치 판단을 담아서 새로운 지도부를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지도부에서 지나치게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전한길 씨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의 김어준 씨와 좀 비슷한 롤을 지향 내지 또는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시민사회 스피커로서 오래 연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적을 가지고 공직에 있으면서 시민사회 스피커로서의 역할을까지 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레거시 미디어나 당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한길 씨도 좀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